그럼 이번엔 지금 약간 국제정치학적으로 이제 홍콩발 뭐 이슈가 많이 있죠. 네. 홍콩의 문제 때문에 사실 미중 관계가 더 심각해진 면도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 그 글로벌 밸류 체인의 붕괴에 네. 대한 그 뭐랄까 아젠다가 확 세계적으로 잡힌 거죠. 그렇게 된 것도 있고요. 네. 근데 어쨌건 중국에서는 지금 홍콩을 대체할 만한 그 자유특구로 뭐 심천이라든가 이런 곳을 만들어 놓고 이제 막 그쪽으로 유인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이러한 중국의 시도가 성공할 것인지 혹은 홍콩은 그냥 이제 소도시로 전락하게 될 것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슈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홍콩이 소위 더블딥이라는 표현을 쓰기 가장 적절한 그 딱 맞는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에도 마이너스였는데 2020 경제 성장률이 그렇죠. 2020년에도 마이너스 더블딥의 가장 적절한 케이스가 되겠죠. 많은 국민들이 떠나고요. 특히 리쇼링 정책의 주요 타겟이 되고도 있죠. 우리나라 10대 재벌 기업들의 홍콩 현지 법인 수만 헤아려 보니까 83곳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대 계열사 말고 다른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까지 하면 정말 헤어를 부르지는 않았지만 정말 많은 기업들이 홍콩에 현지 법인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렇듯이 다른 나라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특별지위 때문에 홍콩을 경유해서 중국이나 그 밖에 다른 나라로 수출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소위 특별지위마저 박탈되는 그런 과정에서 홍콩을 많은 산업들이 떠나고 당연히 많은 국민들이 떠나고 정치적으로나 산업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떠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홍콩은 이제 결국 소도시로 전락하게 되지 않을까. 원래 인구가 한 750만 명이었는데 상당한 비중의 인구가 또 더 이탈하면서 홍콩의 경제 충격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나라 수출 대상국 몇 위 정도 될까요, 홍콩이? 홍콩이요? 예. 그래도 홍콩이 중국의 어떤 관문을 하니까 일단 5위 안에는 들어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5위 안에 듭니다. 그 작은 나라가 제주도보다도 작은 나라예요. 그 작은 나라가 4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수출하는 양보다 홍콩으로 수출하는 양이 더 많아요. 그 양이 많은 이유가 소위 특별지위를 활용해서 중국으로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나라로 재수출하기 위함인데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특별지위라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법인세율이 일단 쌉니다. 뭐 16%니까. 싸네요. 예, OECD 평균이 25%니까 굉장히 싸죠. 그리고 중국이 계속 위안화로 결제할 걸 압박을 가해요. 그런데 이제 홍콩은 이제 결제 통화가 조금 수월하죠. 우리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 정말 많아요. 그 특별지위라고 할 만한 것들이.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 중국을 직수출을 할 경우에 이 보호무역 조치로 재밌죠. 화장품 같은 경우도 위생 검역 절차를 길게 가져갑니다. 한 달 이상 끊어요. 그러면 이게 타임리한 게 중요하고 특히 패션이라든가 이런 쪽은 더 중요하죠. 근데 끌어요. 우리나라에서 위생 검역 절차 다 거쳐도 거기서 또 끌어요. 그럼 우리 기업들은 굉장히 힘든단 말이죠. 근데 홍콩은 빠르단 말이에요. 아마 반도체나 이 디지털 기기, IT 기기도 마찬가지예요. 안전성 테스트를 길게 끌어요. 그게 일종의 보호무역 조치죠. 비관세 장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합법적인 지연 정책.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한때 그런 전략도 세웠었습니다. 되게 재밌는데 중국에서 네이버에 접속하려면 막 10몇 초 걸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소위 포털 기업에 대한 이용을 줄여나가게 하기 위한 자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비관세 장벽들을 펼쳤는데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도 우리나라의 여러 쇼핑몰, 해외 직구가 유행할 때 쇼핑몰 접속 속도를 완전히 끕니다. 그래서 이제 자국 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게 이런 것들도 이제 비관세 장벽에 해당되는데 홍콩을 경유할 땐 그런 문제가 좀 완화되기 때문에 홍콩을 경유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홍콩을 경유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동안에 해왔던 재수출 기지로서 경유지로서의 의미가 퇴색되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경유지를 찾아 나가야겠죠. 근데 당연히 중국도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른 노력들을 이제 하죠. 제2의 수출 경유지를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 그게 한 곳도 아니고 두세 곳을 이제 공략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도 한번 크게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회 경제자유구역 혁신 포럼이라고 있어요. 그 포럼 발족식 때 제가 1회 때 제가 그 강연도 하고 그 주제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 홍콩 이슈를 삼아서 이참에 우리나라를 경유지로 만들자. 우리나라에 경제자유구역들이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뭐 있고요. 자유무역 특구도 있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정말 말 그대로 해외 기업들이 기업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경유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많이 피력을 했는데 그런 면에서 경제자유구역을 좀 활용하자라는 이슈가 좀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쨌든 경유지로서 홍콩은 퇴색될 거고 여러 가지 큰 구조적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유구역주의 이런 지역을 만든 건 정말 잘 만들죠. 뭐 네.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거로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성공한 게 없잖아요.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네. 규제 문제 이슈죠. 네. 규제 문제 이슈. 특히 금융과 관련해서 많은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규제가 혁파되기 전까지는 정말 쉽지가 않을 것이다. 네. 라는 의견들이 대세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은 많은 경우 많은 산업의 영역에서 규제 완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현 정부가 그래도 제일 잘하고 있는 일이 뭐냐 물어보면 그래도 규제 완화 기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이행해 본 적이 없어요. 규제 샌드박스가 대표적이고요. 규제 자유 특구 지정한 거, 데이터 3법이라든가 또 은산분리 원칙 허물 이런 것들이 사실 규제 완화의 흐름입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기업 담당자 여러분들은 체감하기도 어렵고 그래도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역대 정부를 비교하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규제 혁파를 이행해 본 적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해서 수소 충전소 보급 못 하는데 수소 충전소가 보급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규제 물론 지금도 부족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규제를 만들고 많은 해외 기업들이 한국에 와서 규제 없는 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외 현지 법인 둥지를 틀고 기업 경영할 수 있도록 좀 이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직도 막 갈 데가 많이 남았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규제에 어떤 혁파를 한다 얘기는 하지만 네. 전부 격가지들, 네. 가장 중요한 본류는 전부 못 건드리고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리고 그 규제에 관련된 부처들도 다 틀린 거라. 그러니까 네. 이게 규제했다, 풀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뭐 뉴스거리로는 나오는데 네. 실질적으로 기업인이 됐든 아니면 뭐 당사자들은 체감하기가 정말 어렵다. 네. 이런 얘기가 맞습니다. 많죠. 저도 이제 기업 담당자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면 이제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이 됐다. 2019년에 그 얘기를 하면 놀라요. 그런 일이 있냐. 모르는 사람이 더 모르는 많아요. 사람이 더 많아요. 규제 자유 특구가 지정이 됐고 2차까지 지정이 됐고 3차 지정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가 있고요. 그러면 각 정부 부처별로 담당하는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있으면 키아트라고 해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키아트라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메일을 보낼 수가 있어요. 나 이거 규제 때문에 이 사업 못 하는데 이거 합리적 규제가 아닌 것 같아요. 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메일을 보내면 그 규제 샌드박스에 3가지 3대 법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30일 내에 답장이 없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신속 처리 법안.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만큼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아직도 기업 여러분들이 이제 체감을 못 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더 홍보하고 찾아가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답은 이제 주겠죠. 근데 답이 네. 뭐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이런 답이 올 것이냐에 네. 대한 문제. 예. 그 다음에 불확실한 거에 기업은 뭔가 그 사업을 시작하면 돈과 인력과 시간을 쏟아 부어야 되는데 예. 확실하지가 않으면 법으로 오케이 이게 안 되면 네. 못 하는 거죠 불안해서. 네, 맞습니다. 그 정도
그냥 뭐 현재로서 뭐 규제법이 없으니까 해봐 이런 정도까지는 안 되는 확실하게 그냥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아예 계산이 처음부터 서야. 규제를 없애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아예 없어야 예. 내가 돈과 시간과 이걸 쏟아 보여야겠다 이런 의욕이 생기지. 예. 그때요 그냥 막 이런 맞습니다. 그 될지 말지 회색지대를 걸으면서 한번 네 돈과 재산과 시간을 다 던져봐 이러면 네. 못하죠. 네. 재밌는 거 한번 말씀드릴까요? 재밌는 이슈. 카카오페이 대표님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우리 카카오 택시 타면, 그러니까 카카오페이라는 독립법인이 없을 때 일입니다. 카카오 그룹 차원에서 카카오 택시를 런칭했을 때, 지금은 카카오 모빌리티가 그 비즈니스를 하죠. 근데 카카오 택시를 타면 자동 지급 결제가 되잖아요. 카드나 현금을 따로 낼 필요가 없잖아요. 네. 이 시스템을 만든 분이 카카오페이 대표님이에요, 현재. 대표님이 이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기술적으로 만들었는데, 이걸 정부로부터 승인받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뭐 한 4년 걸렸나요? 1년 반 걸렸어요. 1년 반? 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제 완화라는 것이 아예 신청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원래부터 가능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또 그렇다고 무턱대고 무방비로 규제를 완화하면 뭐 드론이 피자 배달하러 다니다가 사람 머리 위에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합리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규제 완화를 해 나가는 속도가 더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래서 더디기 때문에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것들을 마련했다. 제가 정부를 대변하는 건 아닌데 그런 제도가 있으니 활용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아마 이런 얘기 해드리면 더 재밌어 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규제 샌드박스에 제가 실제 그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전기차 충전할 때요 컨버터가 있잖아요. 그 전기차 코드를 아무데나 꼽을 수가 없거든요. 컨버터가 있으면 일반 코드에도 꼽을 수 있어요. 지하 주차장에서도. 근데 과금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의 시스템은. 근데 그 과금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한 기업이. 그래서 그 기업에게 이제 규제 때문에 안 돼. 근데 왜냐하면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건 한국전력만 가능한 거죠. 그게 한국전력 법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거고 일단은 허용해주고 그 기존 한국전력법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까를 고민하는 그런 심의회를 간 적이 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다면 여러 가지 안 될 법한 사업들도 뭐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예. 하여튼 그 외국인 관련해서 보면은 특구 이런 것들 보면은 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네. 이 환율, 이 자본 퇴환, 네. 이 자유 퇴환 네. 이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더라고요. 예. 결국 우리 IMF 그 악몽 때문에 네. 그 외국에서 이게 잘 그러니까 법으로 안 되게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 금융감독원에서도 그건 네. 허용을 안 하고 네네. 이런 것들이 풀어지기 전까지는 네. 우리가 그 암만 이렇게 노력을 해봐야 예. 뭐라 그럴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도토리 키재기 네. 그러한 것들이 외국인들을 끌어당길 만한 네. 요소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맞습니다. 큰 외국인들이 꺼려하고 외국인들이 그 뭐라 그럴까 그 원하는 네. 그런 거를 제껴놓고 암만 이렇게 짜잘짜잘한 거 주변에 해봐야 네.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특히 금융계 쪽에. 정말 그 외국 기업을 유치하려면 그런 우수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얘기 많이 안 나는데 의외로 고민 많이 하는 것이 정주 요건이에요. 왜냐하면 소위 글로벌 기업들의 인재들이 그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결국은 기업들을 유치하려면. 그러면 정주 요건을 무시하지 못하더라고요. 거기서 살고 특히 외국인 입장에서 뭐 글로벌한 환경 또 학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정주 요건을 또 개선하는 문제 뭐 그런 것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함께 고민해야 리쇼링 정책이 정말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리쇼링, 그러니까 그 내년도 2021년도에 이제 아마 큰 화두로 떠오를 주제인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성공할지, 실패로 끝날지는 네. 돌아가는 그 아마 봐야겠죠. 그게 얼마만큼 경제적이냐, 아니면 경제적이지 않더라도 기꺼이 국민들이 비싼 값으로 같은 물건을 사줄 것이냐, 혹은 그 보조금으로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이냐, 어떤 대책들이, 어떤 결과물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네. 지켜봐야 되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네.